예술 역사를 만들다 오앤드 민키. 오페라와 연극 발레의 시작. 무대가 열리다. 1617세기에 독서란 한 명의 낭독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내어 책을 읽는 행위를 뜻했다. 군중은 책의 내용을 귀로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무대에서 한 번에 쉽게 보기를 원했다. 세르반테스와 영국의 제1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동시대인이었던 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1600년대부터 유럽의 각국은 일제의 무대 예술의 부흥기를 맞이했다. 1597년에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시작된 오페라 공연은 유행은 곧 베네치아와 독일어권으로 옮겨갔고, 런던에서는 시민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으며 날이면 날마다 연극 무대의 열기가 더해지고 있었다. 엇비슷한 시기에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는 직접 나서서 춤까지 주는 루이 14세의 적극성에 힘입어 발레 공연들이 줄지어 무대에 올려졌다. 1600년대 어떤 변화가 이처럼 유럽 각지에서 일제히 무대 공연을 하게 만든 것일까? 179. 중세기사의 로맨스는 낭만주의 시대의 수많은 문학과 오페라의 원작이 되었다. 이 작품들 중 단연 두드러지는 오페라는 리하르트 바그너의 로헨그린이다. 독일 지역에 전래되던 백조기사의 전설을 무대에 올린 이 작품은 바그너의 오페라들 중에서도 가장 낭만적이며 중세기사의 신비로움과 위험 고결함 등을 극대화했다. 180. 기사의 본질은 전투 능력을 가진 전문 직업 군인이라는 데 있었다. 영국 프랑스 간의 100년 전쟁, 700여 년에 걸친 이슬람과의 전쟁에서 국토를 수복한 스페인의 국토, 수복운동 등은 기사들의 전투 능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스페인의 기사들은 국토를 수복한 후 멀리 남아메리카까지 가서 신대륙을 정복했다. 그러나 16세기 들어 대포, 장총 등 신무기가 개발되면서 창과 방패로 무정한 기사들은 그들이 싸울 전쟁터를 잃었다. 이들이 시민이 되어 새로 성장한 시민 계급의 뿌리를 내려야만 했는데 평생 싸움터에서 살아온 군인들이 시민사회에서 제자리를 찾기가 쉬울 리 없었다. 181. 부유한 시민 계급이 등장으로 인해 영국 내에서는 귀족과 시민 사이의 간극이 좁혀졌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경제적인 격차에 의해 다양한 층위가 생겨났다. 새로운 시민의 시각, 즉 경제적으로 큰 걱정이 없고 자유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질서에 대해서는 공포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낙관적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음울한 시선을 버리지 못하는 시각이 곧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깃든 영국인의 가치관이 되었다. 185. 셰익스피어는 많은 이야기들을 전설이나 다른 나라의 이야기에서 차용했다. 그가 늘 시간에 쫓기며 글을 썼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오셀로 등은 이미 출간된 이탈리아 소설에서 그 줄거리를 빌려왔으며 맥베스, 햄릿 역시 스코틀랜드와 덴마크에서 실제로 벌어진 왕위 다툼을 희곡으로 만든 것이다. 이 작품의 탁월한 점은 이야기의 독창성이 아니라 인물을 개인주의적이며 복합적인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에 있다. 187. 셰익스피어 시대에 그의 연극에 환호하는 이들이 그처럼 많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당시 런던 생활의 역동성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런던이라는 도시는 엘리자베스 1세 시하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커져가는 중이었다. 사회계층의 차이도 스페인이나 프랑스 같은 이웃 국가보다 훨씬 덜했고 계층 간 차별의식도 확연히 약했다. 다양한 사람들이 활기차게 창업활동을 벌이던 런던에서 연극 극장은 오늘날의 영화관과 비슷한 역할을 했음이 분명하다. 또한 셰익스피어의 연극 속에 면면이 녹아들어 있는 비극적 세계관은 당시 영국인들의 성정, 그리고 성공회를 국교로 삼으며 가톨릭 세계와 구분된 영국의 종교 지도와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셰익스피어의 많은 작품들은 영혼의 고뇌와 갈등의 불가피함을 그리고 있으며 대부분 경우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파국으로 끝난다. 이러한 비극적 결말은 칼뱅의 예정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189. 시기적으로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은 르네상스 후반부터 시작해 바로크 시대 초반에 걸쳐 있는데 유럽 대륙과 바다로 구분되어 있는 영국에서는 대륙, 특히 이탈리아의 예술사조가 동시간대에 전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셰익스피어의 연극에는 분명 바로크적인 요소가 느껴진다. 바로 그 특유의 격정, 정열, 광기 같은 요소들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확실히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살아남은 이유가 인간을 그리는 그의 탁월한 솜씨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190. 적대 국가였던 스페인과 영국에서 시민 계급이 무대 예술의 부흥을 이끌었다면 이들과 또 다른 편에 있던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는 귀족 계급이 무대를 열었다. 새로운 여행 유행은 무엇이든 이탈리아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다.
최소한 1700년대 중반까지 이탈리아는 예술에서 늘 선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프랑스와 독일의 예술가들은 앞선 트렌드를 배우기 위해 이탈리아 여행을 떠나곤 했다. 오페라 역시 이탈리아의 앞선 유행이 낳은 선물이었다. 193. 이탈리아는 정치적으로 발전한 국가가 아니었다. 반도의 한가운데 교황령이 자리 잡고 있었고 나머지 영토도 도시 국가들이 쪼개어 장악하고 있는 상태였다. 작은 반도 안에는 군주도 궁정도 많았다. 르네상스 바람이 불면서 이탈리아 궁정들은 축제와 연극에 반드시 음악을 사용했던 고대 그리스인들의 전통을 되살리려 애썼다. 궁정에서 벌어진 행사들은 결혼식과 만찬, 장례식, 마상 경기, 사냥 등이었는데 각 궁정은 이럴 때마다 음악을 연주하는 악사들과 악단을 상시 고용했다. 이탈리아 궁정들은 이미 1500년경의 오케스트라 형태의 악단을 운영했다. 이탈리아 군주와 귀족들이 음악가들의 후원자로 나선 셈이었다. 아다지오, 알레그레, 트레몰로, 피네 등 음악 용어들이 모두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것은 이 당시 이탈리아의 궁정의 후원을 뒤에 얻고 음악 형식이 급격하게 발달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탈리아 궁정에서 유행한 음악들 그리고 이 음악의 시와 줄거리를 덧붙이려는 시도는 곧 오페라라는 새로운 장르의 작곡으로 이어졌다. 194. 당시 카메라타 멤버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공감을 얻고 있던 인식 중 하나는 당대의 음악이 점점 타락하고 있으며 가장 뛰어난 공연 예술 형태는 고대 그리스 비극이라는 점이었다. 이 두 가지 공감대가 결합하면서 고대 그리스 비극 형태의 음악을 첨가해 새로운 예술 형태를 만들어 보자는 시도가 카메라타 내에서 싹트게 되었다. 195. 오페라라는 명칭은 이를 뜻하는 라틴어 오퍼스에서 파생했다. 여러 예술가들의 협업을 통해 탄생한 작품이라는 의미를 가진 명칭이다. 새로운 유행은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베네치아는 오페라 전파에도 앞장섰다. 몬테베르디에는 1613년 베네치아 산 마르코 교회 압장으로 임명되어 여생을 베네치아에 바쳤다. 그의 후기 오페라인 포페아의 대관 율리시즈의 기화는 모두 베네치아에서 초연되었다. 1637년에는 대중을 위한 최초의 오페라 하우스가 베네치아에 생겼다. 1600년 말에 이르면 베네치아의 안에만 15군데 오페라 하우스가 제각기 다른 작품을 매일 밤 무대에 올리고 있었다. 195. 이런 오페라 열풍은 바다 건너 영국까지 전해졌는데 영국인들이 오페라에 열광하게 된 것은 다분히 엉뚱한 정치적 배경 때문이다. 1649년에 찰스 1세를 처행하고 들어선 청교도 정권은 모든 술집과 연극 극장을 폐쇄했다. 엄격한 청교도였던 호국경 올리버 크로멜은 연극 극장이 풍기문란과 매춘의 온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페라는 음악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이 칼날을 피해갈 수 있었다. 삽시간에 연극 극장을 잃어버린 런던 관객들은 오페라라는 새로운 장르로 몰렸고 이 덕분에 1656년 런던에서는 최초의 영국 오페라인 로즈의 포이가 공연되었다. 때맞춰 나타난 위대한 영국 작곡가 헨리 퍼셀은 관객의 요구에 맞춰 계속 오페라를 써나갔다. 197. 결국 비슷한 공연 예술 형태로 시작된 오페라와 발레는 각기 이탈리아와 프랑스 궁정에서 현재의 모습으로 분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절대 군주인 동시에 오늘날 할리우드의 유명 인사 같은 역할을 했던 루이 14세가 가장 화려한 공연 예술인 발레의 후원자가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했다. 199. 종교개혁 분열된 유럽 1617세기 음악과 미술의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역사적 사건은 종교개혁이었다. 종교개혁은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교수였던 마르틴 루터가 교황이 지나친 사치와 면죄부, 판매 등을 반박하는 95개조의 의견서를 교황에게 보내면서 시작되었다. 이 종교개혁으로 인해 유럽은 신교와 구교를 믿는 지역으로 갈라졌고 양편의 예술가들은 각기 새로운 종교에 걸맞는 새로운 예술 형식을 만들어 내거나 더욱 맹렬히 신앙을 선전하는 예술 작품을 제작했다. 이런 불안과 긴장의 와중에 르네상스의 고전적 형식미는 어느새 역사 뒤편으로 사라지게 된다. 203. 종교개혁은 신앙과 양심의 문제로 시작되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양심의 뜻에 따라 종교를 택했고 그 결과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개혁의 초창기 정신은 사라지고 정치, 경제적 이유가 종교개혁을 전쟁으로 부추긴 원인이 되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불러일으킨 95개조 질문서를 교황 레오 10세에게 보낸 것은 1517년이었고 독일의 종교전쟁인 30년 전쟁이 베스트 팔렌 조약으로 끝난 것은 1648년이었다. 200여 년 전의 100년 전쟁과 마찬가지로 거의 한 세기 반이 걸린 분쟁이었다.
그러나 100년 전쟁이 영국과 프랑스 간의 대립이었다면 이번 전쟁은 거의 전 유럽이 휩쓸려간 국제전쟁이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유럽은 고대 로마 제국의 부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완전히 분열되어 있었다. 203. 루터가 교황에게 반기를 든 결정적인 이유는 교황의 사치와 전횡 때문이었다. 로마의 심장부에 있는 바티칸 시국에는 카톨릭의 총본산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인 성베드로 대성당이 우뚝 서 있었다. 매년 수천만 명의 관광객과 신자들이 찾아오느니 장대한 성당 때문에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이후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신교와 구교로 나뉘어 수많은 전쟁을 반복해야 했다. 그리고 이 여파는 예술에 확연한 흔적을 남겼다. 204. 교황 율리우스 2세는 르네상스 시대의 어떤 군주보다도 더 강력한 전제 군주였다. 그는 스스로를 제2의 율리우스 카이사르로 여겨 자신의 교황명 역시 율리우스로 지었던 인물이다. 율리우스 2세는 갈리아를 정복한 카이사르 같이 프랑스 세력을 이탈리아에서 몰아내고 이탈리아 전부를 강력한 교황의 국가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실제로 그의 제2기간 중에 교황령의 영토는 크게 넓어졌고 교황은 페루자와 볼로니아의 영유권을 얻었다. 205. 이때 중요한 사건이 터졌다. 교황령인 톨파에서 백반석 광산이 발견되었다. 백반석은 당시 직물 염색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물질이었는데 16세기 당시 백반은 대부분 이슬람 국가인 오스만 제국에서 비싸게 수입하고 있었다. 율리우스 2세는 쏟아져 들어오는 수입으로 교황의 도시이자 영원의 도시인 로마를 재건하기로 마음먹었다. 실제로 교황의 아비뇽 유수 이후에 로마는 황폐해져 있었다. 교황은 로마를 위대한 르네상스의 도시인 동시에 모든 르네상스 도시 중 가장 화려한 궁정으로 만들기로 작정했다. 이를 위해 그가 최우선으로 염두에 둔 것은 성베드로 대성당의 재건이었다. 율리우스 2세는 도나토 브라만테를 로마로 불러들여 성당 건축의 임무를 맡겼고 이후 한 세기 이상 계속될 성베드로 성당의 개축 사업이 시작됐다. 207. 율리우스 2세는 6세기에 지어진 기존의 성베드로 성당을 허물었을 뿐만 아니라 포로 로마노를 석체 채굴장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오늘날 로마에 남아있는 포로 로마노의 건물들이 대부분 폐허처럼 변한 것은 세월이 건물들을 무너뜨려서가 아니라 율리우스 2세의 조급함 때문이었다. 그러나 성베드로 대성당이 완공되는 데는 12명의 건축가, 22명의 교황, 그리고 12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207. 숲과 성으로 둘러싸인 독일 지역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독일은 1315세기 동안 서서히 도시국가에 기반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독일 지역의 세력이 커지면서 신성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합스부르크가 황제들은 교황과 충돌한다. 교황의 영향력 안에 있던 이탈리아와의 갈등이 커지자 독일의 무역상들은 베네치아보다 북해의 얀트베르벤 쪽으로 무역 항구를 옮겼다. 이는 독일 지역과 이탈리아가 경제적으로 분열되어 있음을 뜻한다. 이와 함께 상업 발달로 부유해진 각 제후국의 군주들은 더 이상 교황에게 11조를 내지 않는 일을 모색했다. 211. 철학이라는 학문이 독일에서 탄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독일인의 지성에 대한 자각은 종교개혁 이전의 예술에서부터 감지된다. 1500년대 초반 독일 화가들이 그린 초상화, 풍경화, 정물화 등은 독일인들이 개인의 지성을 자각했기 시작했음을 확연히 보여준다. 알브레이트 디러는 일찍이 그림을 배우기 위해 이탈리아로 유학을 떠났다. 그러나 그가 이탈리아에서 발견한 것은 독일의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깨달음이었다. 디러가 1500년에 그린 자화상은 기이할 정도로 특이하게 개인을 강조하고 있으며 예술가 자신을 예수처럼 초월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창조자의 위엄과 고독을 동시에 담고 있느니 초상은 예술이 종교를 넘어서 또 하나의 종교가 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듯하다. 212. 1517년에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가 확대되자 작센의 선제 후 프리드리히는 작센 안에서 면죄부의 판매를 금지했다. 그러자 작센의 군중들은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교수 마르틴 루터를 찾아가 군주와 교황 중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냐고 질문했다. 루터는 면죄부는 죄를 사하는 효력이 없다고 대답했다. 그는 면죄부에 대한 공개 질문 서한 95조를 교황청에 보내고 이 사안의 독일 번역문을 군중에게 돌렸다. 마침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전에 힘입어 이 질문서는 불과 2년 만에 독일 내에서 30만 부가 발행되었다. 214. 원래 엄격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던 독일인들은 교황청 내 고위 성직자들의 사치와 부정부패를 참지 못했다.
1517년에 면제부 판매가 확대되자 독일인의 지식인층은 거세게 반발했다. 한 세기 전 인근 보헤미아에서 활동하다 희생된 얀 호스에 대한 기억도 아직까지 남아있었다. 여기에 더해 11조를 요구하는 교황청에 대한 불만과 이탈리아의 간섭에서 벗어나자는 독일의 민족주의가 상승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합쳐서 힘의 급류를 형성했다. 그것은 교황에 대한 반기, 즉 종교개혁의 불길이었다. 214. 신성로마 제국 즉 신앙의 수호자이자 교황의 신하격인 황제가 교황권의 반기를 들었다는 것은 종교개혁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카를 5세는 1527년 1만 2천 명의 용병을 이끌고 클레멘스 7세가 다스리던 로마를 침공했다. 경제적 문제가 종교를 넘어선 것이다. 독일 내 제후들은 교황청에 더 이상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로 루터를 지지했다. 지리적으로는 로마와 떨어져 있고 독자적인 상업 기반이 닫혀있던 북부. 독일의 제후 국가들이 굳이 교황청의 세력권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다. 북부와 중부, 독일 공국들과 네덜란드 등을 중심으로 루터를 지지하는 세력은 늘어나 갔다. 스페인에서 종교를 찾아 신교 공화국으로 독립한 네덜란드로 물밀듯이 유대인들이 몰려온 들어 3시간에 암스테르담의 무역 규모를 키우기도 했다. 215. 루터의 반란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신학교리 논쟁이 아니라 독일인의 민족 정신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독일 제후들은 이번 기회에 독일만의 교회를 구성하기 원했고 그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루터를 적극적으로 보호했다. 위클리프 호스와 등과 달리 루터는 끝까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그는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어서 독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출간했고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덕분에 그의 독일어 성경은 민중에게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루터의 종교개혁은 민중의 편이 아니었다. 농민들이 성직자와 신도 간의 평등을 강조하는 루터의 논리를 들어 영주에게 반발하자 루터는 영주의 편에 섰고 농민의 혁명은 무참하게 진압되었다. 신규는 농민이 아닌 신흥자본가와 영주를 지지했고 이 때문에 상업 발달한 네덜란드와 북독일 지역은 필연적으로 신교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216. 한편 도버 해협 건너 영국에서는 이와 또 다른 방식의 종교개혁이 벌어지고 있었다. 전제군주 헨리 8세는 아라곤의 캐서린과 이혼하고 어여쁜 처녀 앤 볼린과 결혼하기 위해 이혼을 불허하는 카톨릭 교회와 인연을 끊고 1533년에 스스로 영국 성공회를 세웠다. 명백히 정치적인 이유로 일어난 영국의 종교개혁은 그 후 에드워드 6세, 메리 1세, 엘리자베스 1세로 왕위가 계속 바뀌며 성공회에서 카톨릭으로 다시 성공회로 엎지락뒤치락 하다가 엘리자베스 1세에 이르러 성공회로 안정을 찾았다. 신흥무역 강국인 영국은 이렇게 교황권에서 이탈했고 이는 교황 측으로는 뼈아픈 상실이었다. 217. 이탈리아는 종교적 권위를 잃으며 명백하게 경제적인 우위도 상실했고 이어 프랑스와 스페인, 심지어 신성로마 제국의 용병들이 이탈리아 반도를 약탈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이탈리아인들 사이에는 3시간의 종말론적인 극단적 불안감이 퍼졌다. 성경이 예언한 최후의 심판이 다가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번진 것이다. 이러한 급격한 정치, 경제, 종교적 이탈과 교황의 권위 추락을 막기 위한 이탈리아는 반종교 개혁을 하게 되었고 여기에 통일된 카톨릭 국가로서 의상을 세울 필요가 있었던 스페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반종교 개혁 세력은 엄격한 검열과 종교 재판을 시행했고 이에 따른 불안은 더욱 커졌다. 219. 독일에서 종교 개혁이 성공하자 독일 내 농민과 영주, 상인 간의 연합은 깨지고 영주들은 평등과 경제적 부를 요구하는 농민계층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종교개혁의 양상은 계급 투쟁 내지 경제전쟁으로 옮겨갔다. 각지에서 농민 폭동이 일어나고 마녀사냥이 횡행했다. 1500년, 1600년대 유럽에서 마녀사냥이 가장 생생했던 것은 독일 지역으로 150년 동안 5천여 건의 마녀 재판이 열렸다. 사람들이 마녀사냥에 집착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흉흉해졌다는 뜻이다. 220. 1618년 신교도인 보헤미안 귀족과 국교도인 합스부르크 왕가 사이에 사소한 충돌이 전쟁으로 번지며 독일은 1618년 30년 전쟁에 휘말렸다. 신성 로마 제국의 공국 대부분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스웨덴이 전쟁이 가담했고 동시에 전염병이 겹쳐 독일 성인 남자의 14가량이 사망했다. 결국 유럽 최초의 국제적 도약으로 불리는 베스트팔렌 조약이 1648년에 체결되어 전쟁은 끝났다. 무엇보다 군주가 종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데에 유럽 대부분의 군주들이 합의함으로써 로마와 교황청의 입지는 크게 약화되었다.
전쟁은 끝났으나 경제적인 피폐함 속에 독일의 상업 세력은 급격하게 약화되었고 독일은 민족 국가를 구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잃고 말았다. 220.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카톨릭 교회는 신앙의 이탈을 막기 위해 종교 재판과 검열을 공식화했다. 이후 종교적 검열을 피하기 위해 중세풍의 신비주의가 부활하고 뒤틀린 육체와 환상의 묘사는 마니에리스모의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마니에리스모는 종교적 불안과 위기감이 예술에 반영된 결과인 것이다. 특히 반종교개혁의 세력이 가장 컸던 스페인에서는 예수회가 창설되고 종교 재판이 한층 가열되었다. 스페인 군주들이 주도한 종교 재판에서 카톨릭 신앙을 어겼다고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고문과 화형이 자행되었다. 이런 끝없는 전쟁과 학살은 사람들에게 환멸을 느끼게 했고 예술가들은 이 환멸에서 벗어나기 위해 음울한 세계관을 그리거나 환상적으로 도피했다. 222. 유화가들은 심지어 색채를 선택할 때도 성직자의 지도를 받아야 할 정도로 많은 간섭을 받게 된다. 음악 역시 폴리포니를 포기하고 중세시대의 모노디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으나 팔레스트리나는 교황 마르첼리를 위한 미사들을 통해서 폴리포니로도 얼마든지 신앙심을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교회 음악을 몰락의 위기에서 구해냈다. 223. 틴토레토의 정신은 반종교개혁의 광풍이 가장 거세게 몰아친 스페인의 엘그레코에게로 연결되었다.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 예수 승천 등 그의 그림은 명백히 지상에서 천상으로 연결되는 드라마이며 마침내 만년의 목동들의 경배에서 그의 공간은 무한한 우주로 확대된다. 만년에 가까울수록 엘그레코의 그림은 육체의 양감을 잃고 창백하고 무게없는 환상의 세계로 도피하고 있다. 파르미자니노, 엘그레코 등의 마니에리스모 계열의 화가 중 많은 수가 만년의 정신분열과 광기 상태에 이르렀다고 한다. 확실한 것은 종교개혁 이후로 르네상스 회화에 만개했던 즐거움과 인간에 대한 찬양은 사라지고 불안이 증폭되었다는 점이며 이 불안감은 회화를 신앙의 선전도구로 삼은 새로운 장르인 바로크로 만개했다. 224.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치열한 대립은 곧 요한계시록의 종말을 연상시켰다. 신교도가 득세했던 독일의 화가들은 교황을 적그리스도, 즉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사탄으로 묘사했다. 원래 독일의 농민들은 엄격한 금욕주의에 익숙해 있었다. 그리네발트의 이젠 하임재단 화에서 볼 수 있듯이 독일 화가들은 천국보다는 지옥의 불길 예수의 영광보다는 살이 찢기는 십자가의 철저한 고통을 그리는데 더 능숙했다. 227. 프로테스탄트는 가톨릭의 화려한 성화와 성당 증축을 금기시했고 성상 장식도 허용하지 않았다. 교회의 모습은 간소하다 못해 점점 더 앙상해져 갔다. 성직자의 복장도 검은색으로 통일되었다. 루터, 칼뱅츠 빙글리 등은 카톨릭의 성상 숭배를 우상 숭배로 여겼을 뿐 아니라 성체성자 역시 부정했다. 루터는 지나친 미술 장식이 교회의 타락을 불러왔다고 보고 예술을 통해 신앙을 유도하는 것을 신앙의 타락으로 여겼다. 이로 인해 프로테스탄트 교회 안에서는 종교와 미술 간의 밀을 관계가 영원히 사라졌다. 228. 결국 종교개혁으로 인해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진영의 예술가들은 종류는 달랐으나 비슷한 위기 상황을 맞았다. 가톨릭 진영의 예술가들이 반종교개혁의 검열에 걸리지 않기 위해 환상과 신비, 그리고 우울한 마니에르스모 경향으로 옮겨가는 동안 루터교는 성당과 성화 등을 아예 부정하고 예배 음악을 키우는 데만 집중했다. 중세 이래 가장 중요한 회화 소재였던 종교화를 더 이상 그리지 못하게 된 플랑드르의 화가들은 살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장르를 개발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종교에 썼던 화가들의 에너지가 보다 다양한 방향으로 향했다.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지 한 세기가 채 지나지 않아 독일과 플랑드르 지방을 중심으로 풍경화, 세속화, 정물화 등의 장르가 생겨났다. 228. 플랑드르의 상업과 금융 중심지인 안트베르펜에서 활동했던 피테르 브리얼의 풍속화는 종교개혁 이후 나타난 북유럽의 인문주의적 경향을 더 잘 보여준다. 농민의 일상을 뛰어나게 묘사했다고 해서 그 농부 브리얼이라고 불렸더니 화가의 시골의 결혼식이나 눈 속의 사냥꾼들 등에는 평범한 이들의 일상이 해학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이 그림 속 인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소임을 성실하게 해내는 모습이다. 이 부분에서 브리얼의 그림들은 종교와 연결된다. 칼뱅파의 성직자들은 근면한 일상이 곧 천국에 가까이 가는 길이라고 가르쳤다. 얀트 베르펜에서 무역과 상업을 통해 부자가 된 신흥 상인들 계층은 일상의 근면 성실함을 담은 그림들을 화가에게 청탁했고
그 결과물이 브리얼의 풍속화로 나타난 것이다. 230. 장식용 그림들은 네덜란드에서 정물화로 발달했다. 시계, 현미경, 나침반 등 작고 정교한 기계들을 만드는데 능했던 네덜란드의 장인들은 그 연장선상에서 세밀하게 실내 정물을 묘사한 그림을 그리곤 했다. 특히 직물업이 발달한 플랑드르의 장인들은 등장인물들이 입고 있는 의복의 질감이나 무늬를 나타내는데 치밀한 솜씨를 발휘했다. 유화가 이 지방에서 먼저 발달했다는 점 역시 이 같은 정밀한 묘사를 가능하게 만든 하나의 원인이었다. 그리고 이제 성화를 그리지 못하게 된 이들은 성화의 배경 역할을 하던 정물을 떼어내 정밀화라는 장르로 새로 탄생시켰다. 정물화를 뜻하는 스틸라이프는 네덜란드어인 스틸리번에서 기인한 말이다. 231. 바니타스라는 요소의 도입을 통해 네덜란드 화가들은 사소하고 시시한 주제를 그림으로 그린다는 비난에서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었다. 정물화라는 새로운 장르가 커나가면서 식탁, 동물, 무기, 꽃 등 다양한 주제를 그린 작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프로테스탄트 예배에서는 카톨릭의 성체 성사 없어지면 설교와 음악이 예배의 중심으로 부각되었고 그 중에서도 회중이 부르는 합창 음악의 중요성이 커졌다. 가톨릭의 건축과 미술을 중시했다면 프로테스탄트는 문학 설교와 음악을 예배의 도구로 키워왔다. 프로테스탄트 진영에서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 등 종교 문학이 쏟아져 나왔다. 232. 루터는 자신을 따르는 교회에 즉 루터파를 위해 새로운 모델 모습을 제안했다. 이 예배의 양식은 카톨릭의 라틴어가 아닌 독일어로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독일의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은 예배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었으며 그레고리오 성가와는 달리 코랄 일반적으로 독일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찬송을 가리킨다 역시 직접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자연히 독일어로 쓰인 코랄이 많이 필요해졌다. 류토와 플루트 연주자였던 루터는 직접 40여 곡의 코랄을 작곡했다. 이외에도 그레고리 성가의 멜로디를 따고 거기에 독일어 가사를 붙인 코랄들이 대거 만들어졌다. 훗날 바흐는 이 코랄 멜로디를 이용해 교회력에 맞는 300여 곡을 칸타타를 작곡했다. 232. 칸타타는 엄격한 형식이 없고 작곡가의 의도에 따라 마드리갈 형식으로 자유롭게 가사를 독창이나 중창 합창으로 부르는 형태로 발전했다. 복잡한 성사를 개혁하려던 루터파의 의지가 음악 형식에도 담겼던 셈이다. 이와 함께 성경 중에서 특히 유명한 부분인 예수 순환이나 탄생, 부활 등의 이야기에 음악을 붙여 노래하는 형식의 순환곡도 루터파 교회에서 탄생시킨 음악 양식이다. 233. 코랄, 칸타타, 순환곡 모두에서 가장 걸출한 작품을 남긴 작곡가는 단연 요한 세바스찬 바흐다. 대대로 루터교 신자였고 본인도 23년간 라이프치히 성 토마스 교회의 칸토르로 봉직했던 바흐는 루터 교회에 어울리는 교회 음악을 새롭게 작곡하는 데 거의 평생을 바쳤다. 성 토마스 교회에 봉직했던 첫 7년간 160곡 이상의 칸타타를 작곡했을 정도다. 바흐의 음악에서는 경건한 동시에 소박한 독일, 루터파의 성향과 함께 신 대신 인간의 이성 사상 감성을 중요시하기 시작했던 계몽주의의 영향이 확연하게 엿보인다. 234. 종교개혁은 16세기 유럽인들에게 커다란 재앙인 동시에 교회의 속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절차였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일종의 정치 경제적 혁명으로 변화했고 프로테스탄트라는 새로운 종파가 생겨난 이후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종교전쟁의 경랑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계기로 유럽 국가들이 교황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하나의 유럽이 아닌 개별 국가로 향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와 함께 오직 종교로만 향하던 화가들의 에너지가 보다 새롭고 다양한 장르로 향하게 되었다. 한편 루터파 교회에서 성사 대신 회중이 함께 부르는 코랄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됨으로써 인류는 바흐가 작곡한 수많은 칸타타와 코랄, 순환곡이라는 귀중한 수학을 얻게 되었다. 235.